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PN 접합, 일렉트로스태틱스, 특히 더멀 이퀄리브리엄이 아닌 외부에서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떻게 PN 접합 내에 여러 가지 지표들, 기술적 지표가 되는 빌트인 포텐셜 값, 그다음에 디플리션 위스의 어, 디플리션 레이어의 폭은 얼마나 변화가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선 챕터 5, 비에르 선생님 책의 챕터 5에서 PN 정션 일렉트로스태틱스인데 언제죠? 저기 VA가 0일 때는 챕터 5에서 다 다루었고, 지금 챕터 6에서는 이제 DC 특성, PN 접합 다이오드의 DC 특성을 보기 때문에, PN 접합 양단의 임의의 전압, DC 전압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챕터 5에서도 첫 번째 다루었던 게 빌트인 포텐셜인데요. 이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거는 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P형과 N형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다른 거죠. 뭐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P형이 가진 전자의 양과 N형이 가진 전자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둘을 붙여놓으면 전자의 농도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디퓨전은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디퓨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뭐 자연스럽게 그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변화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황, 즉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테니, 결국은 디퓨전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고 내부의 어떤 반대의 힘, 우리가 학습한 대로 드리프트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요하게 평형하게 잘 지내고 있는 PN 접합에다가 다시 한 번 더 외부의 에너지, 전기 에너지인 DC 전압을 인가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 챕터 6에서 본 거고, 지난 시간에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이 PN 접합, 특히 접합면, metrological junction이라고 붙이는 P형과 N형이 물리적으로 만나는 그 접합면 인근에,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정량적으로 빌트인 포텐셜은 얼마나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왜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디플리션 레이어의 두께는 뭐 바뀐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얼마나 바뀌어요? 숫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빌트인 포텐셜, VBI라고 쓰고요. 뭐 아주 진하게 도핑한 케이스는 제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괄호에 이런 가정이 들어간 이유는 반도체 물리 시간에 학습한 대로 N은 intrinsic carrier density죠. 10의 10승 per cubic centimeter.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에 EF-EI 나누기 KT. 이런 식을 쓴다라는 건 어, 진하게 도핑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쓸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non-degenerate 도핑이다라고 일단은 제안을 걸었습니다. 자, 그럼 빌트인 포텐셜 앞서 챕터 5에서 이미 학습한 대로 빌트인 포텐셜은 P형 쪽에 그 EI에서 EF가 얼마나 내려가 있느냐 P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N형 쪽에서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또는 한가운데죠. 밴드갭의 한가운데 EI 값 대비 얼마나 위에 있느냐를 계산을 해서 둘을 더하면 되죠. 결국 이 더하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런 식들을 썼었죠. 뭐 홀의 농도는 N 서브 I의 엑스포넨셜의 EI-EF 나누기 KT였었습니다. 그 식을 이용해서 P사이드 쪽의 요 항에 대해서 P사이드 쪽이면 P형이니까 요 녀석이죠. 요거는 하고 식 정리를 하는 거죠. 땡기고 엑스포넨셜 넘기고 KT도 넘기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P의 농도는 이제 억셉터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NA로 대입을 해서 쓴 거고요. N사이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자의 농도는 N형 쪽에 도너를 얼마나 주입했느냐. 뭐 엄밀히 얘기하면 N형 쪽에 억셉터도 있으니 이렇게 써야 함이 마땅하나, 보통은 억셉터보다 도너를 10배 이상 많이 넣으니 위에 있는 제가 낙서해서 지운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ND로 쓴 거고요. 여기서 EF-EI는 하고 정리하면 NI 넘기고 엑스포넨셜 넘기고 KT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로그끼리 더하는 거니까 서로 곱하면 되죠. 공통분 뭐 끄집어내고 얘랑 둘을 곱하면 여기 괄호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은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이 얼마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도핑 농도, 이온과 N형의 도핑 농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뭐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온도는 상온 300켈빈 room temperature 기준으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온도를 올리면 빌트인 포텐셜은 늘어날 거고 온도를 낮추면 빌트인 포텐셜도 낮아질 겁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P형과 N형 반도체 각각을 분리해서 생각했을 때 300켈빈이 아니라 0켈빈으로 낮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에 대해서 반도체 물리 시간에 학습한 대로 모든 자유전자와 홀들은 frozen out, frozen out 하면 저기 그거잖아요. 저기 얼음 공주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frozen. 그 다 얼어붙는 겁니다. 다 얼어붙는다는 건 자유전자가 원래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밸런스 밴드가 전자로 꽉 차고 컨덕션 밴드는 단 하나의 전자도 존재하지 않아서 전류는 절대 흐르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 하고 상통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뭐 제가 갑자기 온도 얘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반도체 특히 디바이스 분야에서 기술적 한계에 봉착한 게 사실입니다. 뭐 20년 전에도 기술적 한계에 봉착한다고 학생 시절에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진짜로 봉착한 것 같아요. 봉착했을 때 이걸 돌파하는 기술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크라이오제닉스라고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크라이오제닉스?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라이오제닉스인데 이게 극저온 상태에서 어떤 전자나 홀의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해서 반도체 집적 회로에 뭐 이렇게 활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학습하는 모든 이 반도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내용의 온도 T 값이 여기저기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T 값을 기본적으로 300켈빈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액화질소죠. LN, 리퀴드 나이트로젠 사용하면 77켈빈까지는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낮추는 돈이 들죠. 액체 질소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낮추는데 뭐 칩을 하나 사서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쓰면 다 교체합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는 고객의 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처리하는 게 신뢰 기반이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수시로는 한 3에서 5년. 그게 사실 반도체 칩 업턴과 다운턴의 주기하고도 어느 정도 일치하긴 하는데요. 그런 3년에서 5년 동안 액체 질소 들이붓는 값이 칩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또는 전기 많이 먹는 반도체 칩 쓰는 것보다 액체 질소 들이붓는 게 더 값싼 시절이 오게 되면 정말로 크라이오제닉스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찾아보고 있고 뭐 어떤 분들은 꼭 액체 질소만 써야 됩니까? 다른 액체 물질을 써서 반도체 칩의 발열을 낮출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해서 뭐 SK그룹 같은 경우에 SK 루브리컨트라고 하는 멤버사에서 SK 하이닉스하고 텔레콤하고 협업을 해서 액침 냉각, 리퀴드 타입의 어, 데이터 센터 칩 자체를 저기 물 안에 잡아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패키징은 당연히 잘 돼 있어야 될 거고 방수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서 열을 좀 잘 빼보자. 이 공기를 이용해서 빼는 거는 에어컨 틀어가지고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그런 얘기들도 오고. 내가 이렇게 중간중간 업계의 동향이나 최신 기술들을 얘기해주는 이유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는데요. 나중에 이게 뭐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되 가이드를 잡아주기 위해서 중간중간 얘기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디플리션 위스입니다. 공필층의 위스는 얼마나 또 내가 인간 전압 VA가 0이 아닐 때 이 녀석은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인데요. 어,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요 부분이 있잖아요. 이퀄리브리움 상태일 때는 요게 QVBI였고 포워드 바이어스, 네, 그러니까 N형보다 P형을 더 높게 전압을 인가한 겁니다. 이게 무조건 양의 전압이 되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밀히 얘기하면 N형보다 P형에 높은 전압을 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N형에 마이너스 5볼트, P형에 마이너스 2볼트 가하면 이것도 포워드 바이어스입니다. 이게 P형 쪽에 마이너스 전압 가 있으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이거 포워드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틀린 컨셉이에요. 항상 전압은 전압 차이고 P형과 N형 사이에 얼마의 전압 차가 있느냐, 누가 높으냐, 작냐 이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 인가됐을 때 여기 자유전자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텐데 얘네들이 느끼는 에너지 장벽은 Q
VBI 빼기 VA. 내가 인가한 전압만큼 낮아진 거죠. 네. 항상 이거 뭐 자신 없으면 여기 절대값 치우면 됩니다. 조건 네. N형 대비 P형의 요 델타 V 값, 요게 내가 인가한 전압 VA의 크기입니다. 그거만큼 빼주면 됩니다. 하지만 거꾸로 이 P형과 N형인데 P형을 더 낮은 전압을 가하죠. N형을 더 높은 전압을 가하고 그 경우에는 QVBI에다가 늘어납니다. 내가 인가한 전압차 여기에 델타 V 전압차를 VA 절대값 크기만 갖고 와서 여기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 컨셉을 가지고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공필충의 폭이 늘어나니 줄어드니 했으니 결국은 식을 다시 전개하기보다는 요 VBI 자리에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얘고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는 얘구나. 이것만 바뀌면 되는구나. 다른 건 사실 수학적으로 바뀔 게 별로 없거든요. 챕터 5에 돌아가서 한번 그 유도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필층 영역의 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P형 쪽, N형 쪽에 각각의 공필층의 영역을 각각 계산한 다음에 더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식을 가만히 앉아서 보면 챕터 5에서 유도했던 식에서 얘만 딱 바뀌어 있습니다. 얘가 아마 챕터 5에서는 VBI였을 거예요. 근데 챕터 6에 들어오면서 VBI 자리에 대신 들어간 게 VBI 빼기 VA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비에레 선생님이 가정한 거는 포워드 바이어스는 VA가 0보다 크고 리버스는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으로 절대값 없이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뭐 앞에서 했던 겁니다. 얘는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공필층의 총 두께 대비 P형 쪽이 얼마나 뻗어 있느냐. 결국은 요거를 요렇게 나눠보면 이게 PN 접합에서 만약에 N형을 진하게 도핑하면 P형이 연하잖아요. 연하게 도핑된 쪽에서 거의 공필층의 모든 영역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보면 요 값이 이 도너의 더하기니까 이게 플러스니까 진하잖아요. ND가 요거의 도핑 농도 NA보다 월등히 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보다 작을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 무시하면 1분의 1이니까 P형 쪽의 공핍층의 두께가 결국 거의 전체 공핍층의 두께랑 같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하게 도핑된 쪽으로 항상 공핍층이 많이 형성되고 그 많다 작다라는 거는 인문사회 계열에서 그냥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 한 얘기고 우리는 공학을 하기 때문에 그 많으면 얼마나 많냐라고 할 때 항상 여기 있는 이 식, 낙서한 거 잠깐 지우고 여기 있는 이 식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식을 가만히 쳐다보면 결국은 도핑의 양에 의해서 P형과 N형이 있을 때 얘가 10에 16승, 얘가 10에 15승이면 아마 요쪽이 10칸 가면 요쪽으로 한 칸, 이렇게 공핍층이 각각 형성될 겁니다. 요 레이쇼, 도핑의 레이쇼에 의해서 거의 결판이 되고, 그 다음은 전기장에 대한 분포로 가봅시다. 이거 역시 챕터 5에서 다 학습했던 얘기입니다. 네, 고 마이너스 XP, XN 잡고. 챕터 5에서는 이렇게 그랬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VA가 0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뭐 V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V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VA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공핍층이 더 포워드 바이었을 때는 줄어들었죠. 안으로 들어오고 리버스 바이었을 때는 공핍층이 밖으로 늘어나면서 실제 피크 일렉트릭 필드도 리버스 바이었을 때 더 강해지고요. 포워드일 때 더 약해집니다. 뭐 이 얘기는 앞에 잠깐 넘어가서 그 이 얘기할 때도 했었습니다. 여기 기울어진 정도가 보면 요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운 얘기지만 컨덕션 밴드가 X축에 대해서 얼마나 기울어졌느냐가 전기장의 강도인데요. 리버스 바이스 때 훨씬 많이 기울어집니다. 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로 가면 이 에너지 장벽이 낮아지면서 기울어진 정도도 줄어들면서 전기장이 약해지고 리버스 바이어스로 갈 때는 네, 기울어진 정도가 더 가팔라지면서 기울기 값이 늘어서 전기장도 더 강해집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수학적으로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계기가 여기 이 피크가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얘기하고도 다 상통하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포텐셜 플랫은 뭐 늘 dv dx는 마이너스 2. 이 얘기만 잘 알면 되죠. 이걸 다 x에 대한 함수로 썼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라면 뭐 이렇게 적분만 해주면 끝나는 얘기입니다. 항상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의 이슈인데요. 앞에서 챕터 5에서도 공부한 대로 뭐 예를 들어 x 이퀄 마이너스 xp인 위치에서 일단 기준 전압을 잡고 이건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xn인 지점에서는 VBI라고 챕터 5에서는 공부했으나 지금은 내가 인간 전압이 있으니 이렇게 경계 조건을 바운더리 컨디션을 바꾸어서 얘를 활용해서 풀면 될 겁니다.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거는 요거는 저기 삼각형 면적 구하는 겁니다. 요거 있죠. 요 전기장을 적분한 건데 크기만 봤죠.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 붙어갖고 네, 뭐 전압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크기만 본 겁니다. 요게 어디 나오는 그림이냐면 조금 전에 봤잖아요. 여기 전기장 수고 여기 X 요렇게 그렸잖아요. 요거 면적 계산하기입니다. 그럼 밑변이 공피층 두께고 높이는 요거니까 이 피크 값, 이 피크가 x 이퀄 0에서의 값이죠. 그래서 요거 x 이퀄 0에서의 값 크기에다가 밑변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전기장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제가 빗금친 요 삼각형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적이고 이것도 면적이고 둘은 같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내가 인간 전압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니 빌트인 포텐셜은 도핑 농도만 잘 알면 계산할 수 있고 얘는 내가 인간 전압이니까 뭐 당연히 알 거고 얘는 도핑 농도 알고 아까 앞에 식에서 봤죠? 그다음에 빌트인 포텐셜은 도핑 농도 알면 다 알 수 있고 결국 만약에 피크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 보고자 한다면 요 이케이션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금세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원사이디드 정션이니까 PN 접합에서 한쪽을 진하게 도핑한 뭐 이런 형태를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이 형태에서 항상 뭐 챕터 5에서 잠깐 언급을 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 챕터 5의 이퀘이션들 특히 공핍층의 폭 W식을 보면 루트 안에 요게 있거든요. 얘를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쓰고 여기 이 n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쓸까요? NA하고 ND 중에 작은 값이요. 이 민이란 말이 여기 틀리진 않긴 하지. 둘 중에 작은 놈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따라 N, 라이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연하게 도핑된 쪽의 도핑 농도를 택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n분의 1이잖아요. n분의 1. 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진하게 도핑하면 여기 뭐 예를 들어 이게 PN 플러스 케이스라면 이게 진하니까 거의 0에 가깝겠죠. 요 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P형 연하게 도핑된 쪽에 NA 값에 의해서 N분의 1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뭐 원사이디드 정션일 때 공급층의 레이어도 앞에 있는 식 그대로인데 좀 단순화시킨 거다. N분의 1로 줄여놨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별거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식 가지고 그냥 요거 여기 대입해가지고 좀 뭐 열심히 푼 겁니다. 일렉트릭 필드, 피크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풀어보자 하고 열심히 써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연하게 도핑된 쪽의 도핑 농도가 피크 일렉트릭 필드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값이구나. E나 Q는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단위 전하량이죠.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 이거는 저기 11.9 곱하기 공기의 유전 상수값이고 얘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페러 퍼 센티미터 다 상수입니다. 이거 외우세요. 또 많이 나오니까 나도 많이 나와서 외운 겁니다. 한 2,000번은 외운 것 같습니다. 외우고 이건 도핑 농도 알면 구하고 이건 내가 인간 전압이니까 알고 그러면 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몇 시? 한 25분 떠들었네. 지루해질 테니까.
11시까지 잠깐만, 네, 물 한 잔 먹고 좀 머리를 식히고 11시부터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머리를 식혔으니까 또 다음 얘기로 갑시다. 커런트 플로우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아마 여기서부터가 PN 다이오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초고난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정성적인 얘기,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대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이런 형태의 커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또 아마 내 수업 말고 전자회로 수업을 수강 중이거나 수강했거나 하는 학생들은 또는 고등학교 시절에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학생이라면 PN 형태로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예컨대 여기를 접지를 잡고 여기에다가 내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이게 0보다 이게 0볼트니까요. 0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겠죠. 이걸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 이쪽은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했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포워드 때는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고 리버스 때는 전류가 거의 뭐 흐르지 않는다. 또는 뭐 흐르더라도 아주 미세한 양으로 일정하게 흐른다. 뭐 이 정도라 거의 뭐 반암기 하듯이 외웠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류를 이 포워드 바이어스일 때는 굉장히 잘 흘리지만 리버스 바이어스 때는 거의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게 되는 전류의 흐름을 정류하죠. 네,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 심볼, 네, 이렇게 삼각형 그리고 광패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데 보통 여기가 P형, N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걸리면 전류가 굉장히 0보다 크게 잘 흐르고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면 이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거의 0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배웠을 텐데 왜 그럽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상당한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정리 차원에서 요약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 뒤에 슬라이드부터는 퀄러테이티브가 아니라 또 이러네. 잠깐만요. 이거, 네. 퀀터테이티브하게 여기다 쓸게요. 쿼너테이티브하게 정량적으로 네, 설명을 해볼 겁니다. 이 뒷슬라이드부터 할 거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마지막으로 정성적인 설명을 마무리합시다. 여기에 이제 기준이죠. 평형 상태일 때 PN 접합 다이오드에 P에서 N 방향으로, 요 방향이 X죠. P에서 N 방향으로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Y축을 놓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앞에서 이미 배운 거죠. 페르미 레벨이 하나죠. 네. 여기 이제 추가해둔 게 이 N형 반도체 안에 자유전자가 많은데 그 자유전자가 Y축이 전자의 에너지니까요. 각 에너지별로 얼마나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이것도 반도체 물리 시간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뭐 어쨌건 비하급수적인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라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뭐 원래는 엑스포넨셜을 베이스로 해서 지수함수 분포를 띠는데 그냥 뭐그 2의 베이스를 2로 해서 2의 몇 승이라고 이런 형태로 생각하면 4개, 2개, 1개가 되겠네요. 근데 에너지 값은 뭐 1, 2, 3. 에너지가 한 칸 한 칸 리니어하게 변하는데 전자의 개수는 비하급수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전자 분포다라고 봅시다. 물론 이 이면에 이게 왜 기하급수입니까를 뭐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에너지 미안합니다. 왜 이러죠?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다고 했죠? 네, 요 전자가 앉을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고 그 에너지 스테이트들의 분포는 density of state 루트 X 함수였죠.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각 에너지 스테이트에 요런 에너지 스테이트마다 전자가 몇 개 있을까 확률을 나타내는 게 페르미 함수였습니다. 그 둘을 곱해서 density of state에다가 페르미 펑션을 곱해서 네, 전자의 밀도를 각 에너지 레벨별로 에너지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물리에 보면 요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각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전자의 농도 n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density of conduction band의 요 C conduction입니다. conduction band의 density of state에다가
페르미 함수를 곱한 요 값을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네, 다 더해주는 형태다. 이 적분 빼고 요것이 n 오브 e가 되고 이 n 오브 e를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다 더해준 게 우리가 아는 전자의 농도가 될 것이고 이게 N형 반도체의 경우 도너를 얼마나 넣어주느냐, 세턴 몇개 넣으니 요거랑 같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머리에 한번 리마인드를 시킨 상태에서 네, 이제 이 분포를 네, 예사롭지 않은 눈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아, 이게 그냥 그린 게 아니구나. 굉장히 많은 물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 저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쪽은 홀 분포인데요. P형 반도체의 경우는 뭐 N형 반도체 뭐 반전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홀 역시 이게 2를 베이스로 했을 때 4개, 2개, 1개고 요렇게 가는 방향이 홀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요게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 반대 방향은 홀이 증가하는 방향. 요렇게 해서 어, 전자 홀 분포를 머릿속에 넣고 그다음 전압을 인가합시다. 요거는 평형일 때고요. 요 밑에 그림 여기 첨자가 빠졌는데요. VA가 0보다 클 때입니다. 즉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됐을 때 앞에서 학습한 대로 요만큼이 에너지 장벽이죠. 농도 차에 의해서 P형과 N형의 억셉터의 양과 도너의 양의 이 두 개의 값에 의해서 이 빌트인 포텐셜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 VA 때문에 요 도핑의 양에 의해서 결정된 빌트인 포텐셜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든다라는 건 평형 상태일 때 요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는 전자만 요렇게 에너지 장벽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얘는 원래 넘어갔던 애고요. 그 밑에 이놈들은 원래 못 넘어갔는데 에너지 장벽이 QVBI에서 QVBI 빼기 VA로 낮아졌기 때문에 요 두 마리의 전자도 이렇게 N에서 P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 전류의 값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늘어날 때의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개가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던 게 1 더하기 2가 됐으니 등비급수의 합의 형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VA를 세게 가면 아마 여기 있는 요 녀석들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겠죠. 2천만 원 더 찍고요. 그 말인즉슨 전류의 흐름은 결국은 전자가 몇 마리 가느냐의 얘기예요. 원래 커런트, 뭐 반도체 물리 시간에 이게 전자가 만들어내는 커런트 덴서티입니다. 이게 단위 면적당 전류 값이니까요. 전류 밀도라고도 표현했는데 얘는 Q 단위 전하량에다가 전자의 농도죠. 이게 단위 부피당 전자가 몇 개 있느냐의 컨셉이고 여기에다가 뭐 요거 이제 전기장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를 우리가 봤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느냐 속도의 문제인데 속도가 같다. 주어진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의해서 전류값이 결정됩니다. 전자가 한 개, 두 개, 네 개씩 늘어나니, 그러면 내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약하게 걸고, 좀 더 세게 걸고, 더 세게 걸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리니어하게 스텝을 밟으면서 포워드 바이어스, VA를 인가했을 때 실제 흐르는 커런트의 값은 1, 2, 3으로 늘지 않고 1 더하기 2, 1 더하기 2 더하기 4, 만약에 한 칸 더 가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이렇게 된 이 합의 값에 의해서 전류 값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런트는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왜 다이오드는 전류가 비선형적으로 non-linear하게 혹은 엑스포넨셜한 방식으로 전류가 급증하게 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결국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떻느냐, 그리고 각 에너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어떻느냐. 근데 이 density of state,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떻게 분포하느냐는 결국은 결정 구조에서부터 오는 이슈이고요. 그러니까 실리콘 원자와 원자를 다이아몬드 구조로 만들어서 우리는 실리콘 웨이퍼를 쓰고 있는데 원자 원자 사이 거리를 바꾸면 density of state 바뀌겠네요. 맞습니다. 바뀌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한 개, 뭐 세 개, 여섯 개,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흐르는 커런트의 흐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재료의 혁신을 통해서 전자 부품의 전기적 특성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리서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실리콘 말고 다른 소재를 써보자 해서 화합물 반도체라고 하죠. 컴파운드 세미컨덕터. 3족과 5족의 원소를 섞어서 뭐 만드는 갈륨 아세나이드 뭐 이런 걸 쓸 수도 있을 겁니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거 안 쓰고요. 여전히 실리콘이 최고입니다. 6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켜온 소재입니다. 실리콘을 뛰어넘는 소재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항상 안 된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건 된다는 걸 보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건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하는 거는 그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이러니까 되는데? 하는 게 기술 혁신이죠. 나오기도 하거든요. 딴 얘기는 그만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포워드 바이스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홀 쪽도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그죠? 여기 에너지 장벽이 원래는 QVBI인데 내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서 낮추었죠. 요만큼. 그 결과 원래 얘만 가던 게 요 밑에 있는 두 놈도 갑니다. 그래서 전류의 값이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두 개에서 심지어 더 해야 되니까 1에서 3이 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전류가 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홀 역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얘는 설명을 제가 계속 안 하고 있죠. 색깔을 잠깐 바꿔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즉 개수 관점에서 P형 반도체 안에서 전자의 농도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P형 반도체 억셉트의 양을 10에 15승으로 도핑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홀의 농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전자의 농도는 얼마일까? 요 물으면 mass action law라고 하죠. NP는 NI 스퀘어. 그럼 이게 10에 15승이고 이건 10에 10승의 제곱이니까 이거밖에 안 돼요. 보세요. 단위 부피당 10에 15승이면요. 천조예요. 10에 12승이 1조잖아요. 이게 3배, 10에 3승 천조예요. 천조 개의 홀이 있는데 10만 개밖에 없어요, 전자는. 게임이 돼요. 네, 게임이 안 돼서 이거는 전류의 흐름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N형 반도체 안에서 소수 캐리어인 홀 역시 이 흐름을 생각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네, 물론 굳이 설명을 하자면 공표층 엣지 x 이퀄 마이너스 xp인 지점에 전자가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으면 확률적으로 여기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돼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니 얘는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넘어옵니다. 전자가 P에서 N으로 움직였으니 전류의 흐름은 요 방향이죠. 분명히 요 방향으로 전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 거죠. 원래는 요 방향이 전류 순방향으로 흐르는 요 전류 값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분명히 요놈 때문에 흘렀어요. 요 N형에 있는 요놈 소수 캐리어 역시 요 방향으로 흐르니까 플러스를 띤 홀이니까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것도 우리가 순방향 흐르는 이 전류 반대 방향이라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다. 근데 천조 대 10만이니까 무시해 라는 겁니다. 있긴 습니다 반대 포워드 바이어스 때 전류가 P에서 N으로 흐르는 게 뭐 메인스트림인 전류의 물줄기가 되겠지만 N에서 P로도 분명히 전류는 흐릅니다. 다만 그 비율이 천조 대 10만 대 정도 되니까 게임이 안 되라서 설명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리버스 바이어스로 가봅시다. 리버스 바이어스는 앞서 공부한 대로 이 에너지 장벽을 굉장히 높이는 거죠. 그래서 Q, VBI, 빼기 VA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죠.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내가 빼기를 붙이고 요 VA는 크기만 마이너스 2볼트면 마이너스가 여기고 2가 여기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플러스 돼서 2를 더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장벽이 높아졌다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N형 반도체에 있는 이 많은 전자들은 가장 최상층에 있는 이 전자 보세요. 원래 평형 상태일 때 얘는 에너지 장벽 경험 없이 그냥 쫙 관통했는데 이제는 못 갑니다. 장벽이 높아졌거든. 그럼 그 위에 있는 전자가 얘도 못 가고 그 위에 있는 그 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전자는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보통 가장 많은 전자가 발견되는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 KT 오버 Q의 2분의 1배 정도 되는 여기서 피크를 봅니다. 이것도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했을 겁니다. N 오브 E를 계산한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이 에너지 값이 뭘까요? 찾아보면 요겁니다. 그래서 극대값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건 대부분의 자유전자는 컨덕션 밴드 인근에 득실득실 모여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홀은 밸런스 밴드 인근에 득실득실 모여 있습니다. 저 하단부에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 이렇게 높은 홀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놈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를 생각해 보면, 즉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를 따져보면 얘들은 전류의 흐름에 전혀 참여를 못합니다. 그러면 전류 안 흐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만 얘들이 드디어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는 뭐 쟤들이 하는 역할이 없어요. 뭐 천조대 10만인데 뭔 역할을 합니까? 였으나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땐 드디어 얘네들이 역할을 어느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공필중 엣지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이쪽 방향으로 강한 전기장이 인가되어 있어서 가속 운동을 하고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죠. 충돌이 일어나면 충돌의 메커니즘도 세 가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호논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 그 다음에 캐리어 스캐터링이 있는데 충돌을 하고 내려온 다음에 또 가속 운동하고 충돌하고 가속 운동하고 충돌하고 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가속 운동한 다음에 충돌 나서 운동 에너지 요만큼이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나가고 또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니다. 그래서 홀이니까 H 플러스니까 양의 전하에 움직이니까 전류는 요 방향으로 I 홀에 의한 거. 그다음 전자는 E 마이너스인데 요렇게 가니까 전자에 의한 전류는 요 방향. 결국 다 N에서 P 방향이죠. 얘도 N에서 P 방향. 우리가 PN 다이오드에서 요렇게 전압가하고 들어가는 전류를 양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 0볼트 잡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음의 전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리버스 바이어스 때 요 크기죠. 갭. 요 Y축의 요 값이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 I, 네, I라고 쓰고요. 아마 책에 따라 I not이라 쓰는 데도 있고, 마이너스 I, 이게 세츄레이션에서 온 건데, S라고 쓰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세츄레이션만 하나 더 설명하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했는데요.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0.1볼트, 여기가 마이너스 0.5볼트라고 할 때 두 개의 흐르는 전류값이 지금 같다는 거죠. 여기 컨스턴트하고 써놨잖아요. 왜 같지?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요거를 VA가 마이너스 0.1볼트일 때라고 생각합시다. 이 위에 있는 그림이. 근데 이제 VA를 더 마이너스로 가해서 한 0.5볼트까지 낮췄다고 합시다. 이러면 밴드는 이렇게 더 많이 휠 겁니다. 얘도 이렇게 더 많이 휠 거고. 이게 내가 좁게 그렸는데 실제 펜 두 개 잡고 그려보면 되게 좁아지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려보세요. 이게 더 정확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여기 있는 요 자유전자들은 어차피 못 넘어갑니다. 네. 여기 있는 이 홀도 뭐 어차피 빨간색이 지금 VA가 마이너스 0.5볼트일 때입니다. 어차피 못 넘어가요. 마이너스 0.1이 걸렸을 때나 마이너스 0.5가 걸렸을 때나 N형에 있는 다수 캐리어와 P형에 있는 다수 캐리어는 어차피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수 캐리어의 흐름을 보면 요 녀석이죠. P형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는 마이너스 0.1일 때나 인가한 전압이 마이너스 0.5일 때나 이 기울어진 정도만 달라지는 거지 들어가는 유입량에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얼마나 자유전자가 여기 있었느냐가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면 여기 공필층의 엣지를 x 이퀄 마이너스 xp라고 하고요. 거기서부터 좀 더 P형 안쪽인데 얼마나 안쪽이냐면 디퓨전 랭스입니다. LP라고 썼는데 이 LP가 의미하는 게 디퓨전 상수에다가 전자의 라이프 타임. LN이네, LN. 잘못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전자 얘기하고 있는데. LN입니다. 전자의 디퓨전 랭스라는 컨셉인데요. 이것도 반도체 물리 시간에 얘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홀들이 있는 이 P형 반도체 안에서 자유전자 하나가 딱 하고 있을 때 얘가 홀이랑 리컨비네이션 되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동할 수 있을까? 이걸 평균거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죠. 뒤에 타우 n이 요게 이제 라이프 타임이었죠. 몇 초 동안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P형 반도체 안에서 다수 캐리어인 H 플러스 홀과 만나서 재결합, 리컨비네이션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 그 평균 시간인데 보통 실리콘 안에 그 저기 소수 캐리어 라이프 타임 측정해 보면 1 마이크로 초 언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퓨전 랭스 D에는 좀 간단히 리뷰를 하면 이게 저기죠. 모빌리티죠. 모빌리티 다시 Dn, 뮤n. 이 비율은 결국은 KT 오버 Q, 이게 아인슈타인 관계식이었죠. 결국 상온 300켈빈에서 얘가 26mV고, 도핑 농도를 알면 모빌리티 계산하는 거 그래프에서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N형 반도체나 P형 반도체에 들어가 있는 억셉터와 도너의 총량을 모빌리티에 대놓고 그리면 뭐 이런 커브가 나오죠. 요게 뮤 N, 요게 뮤 E H. 자, 그래서 모빌리티를 알고 아인슈타인 관계식을 이용하면 디퓨전 상수도 계산할 수 있고 뭐요 1마이크로초 대입하면 디퓨전 랭스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 디퓨전 랭스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보통 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될 거예요. 도핑 농도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컨셉만 가르쳐 줬고, 요 거리가 이제 전자의 디퓨전 랭스라고 하면, 왜 여기 맙니까? 여기도 전자가 있죠. 맞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 수는 있지만 확률상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많고 많은 홀하고 이렇게 재결합하지 않고 버텨서 나갈 수 있는 평균 거리니까 아마 요 지점에 여기 있는 요 전자는 아마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 캡처되지 않고 홀에 쭉 살아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표층의 엣지 x 이꼴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그죠? 요 지점 x 이꼴 마이너스 xp에서 빼기 ln만큼 더 들어간 요 구간 안에 있는 자유전자는 평균적으로입니다. 평균적으로 분명히 공표층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이 밖에 있는 것도 평균은 안 되지만 그래도 몇 마리 들어올 수는 있으나 중요한 흐름은 아닐 겁니다. 고로 이쪽 N형 쪽도 똑같은 논리로 x 이꼴 xn이고 여기는 x 이꼴 xn에서 홀의 디퓨전 랭스만큼 더 들어온 공간. 요 영역 안에 있는 홀은 평균적으로 요 전자하고 캡처되지 재결합하지 않으면서 들어올 거예요. 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전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드리프트와 스캐터링 이벤트에 의해서 될 뿐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유입되는 양은 요 내부의 전기장 또는 밴드가 휘어진 정도 또는 마이너스 0.1이냐 마이너스 0.5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유입되는 양은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홀이 있느냐의 이슈인 거지. 여기에 유입되어서 들어간 이 공간에 얼마나 에너지 밴드가 휘어져 있느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서로 별도의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빗대어 설명하는 게 그거죠. 폭포가 이렇게 있는데 요런 폭포하고 요런 폭포가 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여기서 구경을 하고 있으면 야, 왠지 여기는 폭포의 높이가 높으니까 물이 엄청 흐를 거야라고 기대하잖아요. 그건 기대인 거고 실제로 이 작은 폭포에 물이 더 많이 흐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류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여기 물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쪽으로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근데 여기 가뭄이에요. 그럼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아, 그냥 높은 거구나. 물은 안 흐르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걸 이제 빗대어 설명한 게 밴드 밴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밴드 밴딩이 요만큼 된 거랑 뭐 이게 컨덕션 밴드라고 할 때 여기에 이렇게 유입되는 전자의 양은요. 결국 여기에 얼마의 전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요 높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서 뭐 빗대어 설명을 하면 아 여기 왜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이렇게 일정한 양의 전류가 흐르는구나. 얘는 결국은 어, 요 B급층 영역 안에 자유전자가 얼마나 있느냐 이슈이고 또 디퓨전 랭스를 얼마나 설계했느냐 LN을 얼마나 설계했느냐 그 안에는 DM 타우 N의 이 컨셉도 들어가죠. 라이프타임 라이프타임을 설계한다는 그 안에 결국 RG 센터들 또는 트랩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되는 얘기고 얘는 결국 모빌리티하고 연관이 되니 모빌리티는 도핑의 농도하고 연관이 되고 모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실리콘 결정 구조의 원자 간 거리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스트레스 엔지니어링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적으로 아 다이오드의 반대 이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전류가 왜 일정하게 흐르느냐 그리고 일정하게 흐르는 이 커런트 양을 나는 더 낮추고 싶다 아니 난 더 늘리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어떤 팩터들을 건드려야 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정성적인 설명을 통해서 요 그림 D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요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된다면 혼자 책상에 앉아서 한 15분 동안 스스로 강의를 한다 생각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도 하고 그런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는 학생 시절에 대학에 같이 수강하는 동기나 선배 후배들하고 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밖에 나와서 야, 이거 왜 이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그냥 농담 삼아 주고받았던 게 굉장히 그 PN 접합의 물리 현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을 그때 당시에 뭐 유행어나 그때 당시에 쓰는 신조어들을 써서도 많이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말로 많이 떠들어 보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거가 되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앞부분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정량적인 분석을 할 겁니다. 어떤 PN 정션 다이오드 하나가 있을 때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이 슬라이드부터 출발해서요. 넘겨볼게요. 이렇게 넘어가서 또 계속 넘어가서 문제 복잡한식들이 많이 나오죠. 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이거 결국 여기입니다. 요게 소위 말하는 다이오드 이케이션입니다. 다이오드 방정식이고 실제 그 회로 해석할 때도 이 식을 쓸 겁니다. 물론 이제 빼기 1은 아마 빼고 쓰는 경우도 있고 할 건데요. 보어드 바이어스 걸렸을 때는 어쨌건 네,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낼 겁니다. 또 여기 있는 아이낫 안에 들여다보면 디퓨전 상수도 있고 도핑 농도도 있고 디퓨전 랭스도 있고 인트린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단위 면적 그다음에 단면적 PN 다이오드의 단면적 다 나옵니다. 이 컨셉을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슬라이드는 끝납니다. 다시 앞으로 쭉 돌아가서 PN 다이오드의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이고 그러다 보니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에 몇 개만 하고 예, 마칩시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포텐셜 장벽, 에너지 장벽은 뭐에 대한 장벽이냐면 디퓨전입니다. 정션을 가로질러 확산되어 가는 데 있어서 느껴지는 포텐셜 장벽은 낮아집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앞에 잠깐 돌아가서 얘입니다. 얘 기준으로 이렇게 됐을 때 요 포텐셜 장벽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했고 그 결과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수 캐리어가 주입이 됐어요. 어디로? 퍼자의 뉴트럴 영역 안으로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P형, N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예를 들어 VA가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여기 0을 잡고 그러면 이렇게 확산되어서 오겠죠. 여기에 넘어가야 될 에너지 장벽을 낮추었으니까요. VBI였던 걸 VBI 빼기 VA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낮추었으니까 전자가 잘 넘어옵니다. P형 입장에서 넘어온 전자는요. P형은 원래 홀이 많은 소재예요. 근데 전자가 넘어왔잖아요. N형에서. 넘어온 이 순간부터는 원래 내가 N형의 주인이었는데 모조리티 캐리어였죠. 근데 넘어오고 나면 야 너는 소수 캐리어야. 여기는 홀들이 득실득실한 P형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마이너리티 캐리어. 요겁니다. 요 전자. 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주입이 돼요. 어디로요? 어디 안으로? 쿼자이 뉴트럴 영역인데 그게 어디냐면 요 공핍층 있잖아요. 요 W로 표시하고 여기로 따지면 X 이퀄 마이너스 XP 여기는 X 이퀄 XN. 근데 X가 마이너스 XP보다 더 바깥쪽 영역.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를 쿼자이 뉴트럴 영역. 줄여서 QNR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쿼자이 뉴트럴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문장을 보면 여기 S 돼 있죠. 이게 한 개가 아니네. 두 개인데 지금 교수님 하나만 설명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냐? P에서 N으로 넘어간 놈입니다.
여기에도 이 홀이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여기 넘어옵니다. 근데 여기 딱 넘어온 이 홀은요, N형 반도체는, 야, 여기 N형은 전자가 모조리티 캐리어인 땅입니다. 근데 홀이 들어왔잖아요. 이 홀도 요겁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 그럼 됐죠? 하나, 둘, 두 개니까 복수형. 그래서 홀도 주입이 돼요. 어디로요? QNR0, 두 개잖아. 그럼 요번엔 여기입니다. 요 오른쪽에 빗금친 여기도 QNR입니다. 저 쿼저의 뉴트럴 영역은 이미 앞서 p 다이오드에 어떻게 바이어스를 걸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VA는 여기를 정션이라고 하고 정션에 인가된 전압이 내가 곧 인가한 전압이랑 거의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요 영역을 쿼자의 뉴트럴 영역이라고 간단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Q&R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요 하이픈 끈 요 문장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요 다음 요 문장. 저건 도대체 뭡니까? 델타 NP. 요거 이제 밑에 서브스크립트라서 델타 N 서브 P라고 내가 읽을 건데요. 이 델타 N 서브 P니까 델타 N인데 이 서브 P는 이게 P형 반도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재 안에서 전자의 농도를 본 거고 여기 델타를 쓰는 거는 이것도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한 대로 원래 N에서 평형 상태 요겁니다. 그리고 델타는 엑세스 이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인데 전자니까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보통 델타 P도 쓰죠. 그럼 P 빼기 P 낫인데요. 요게 이제 낫을 붙인 이유가 요거는 평형일 때 이퀄리브리움 상태일 때 요것도 이퀄리브리움 상태일 때이고요. 그냥 N과 그냥 P는 이제 평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지금 전압을 VA가 0이 아닌 값으로 가했으니까 전압이 평형이 깨졌죠. 그래서 평형일 때 전자의 농도와 평형 아닐 때 전자 농도 사이에 얼마의 차이가 생겼느냐가 엑세스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인데 뭐 경우에 따라 캐리어라는 단어에 일렉트론이나 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공부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P형, N형을 지금 접합되어 있는 다이오드에서 봐야 되니까 델타 N이오 하면 그게 P 사이드 건지 N 사이드 건지 이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첨자로 어떤 땅덩이 안에서 얘기하는지 명확히 알 겁니다. 그럼 다시 잠깐 돌아가서 델타 NP가 뭐지? 라고 하면 전자의 농도 P형 쪽에서 P형 쪽의 전자의 농도인데 평형일 때 값. 요거의 차이입니다. 요게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전압을 VA를 0을 가해서 평형 상태였으면 NP나 NP 낫이나 같겠죠. 평형 0일 때 P형 반도체 안의 전자의 농도는 평형일 때 P형 반도체 안의 전자는 그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0이에요. 즉 델타 NP가 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평형일 때. 이게 깨지면 이 두 개의 값이 달라지겠죠. 왜 달라지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넘어왔잖아요. PN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넘어 언제 VA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넘어오니까 P형 반도체 안에 있는 P형 쪽의 전자의 농도는 분명히 VA가 0일 때 원래 P형이 가지고 있던 전자의 소수 캐리어의 전자의 농도하고 이거 달라요. 왜냐하면 이만큼 추가됐잖아요. 인젝션 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요거보다 클 거예요. NP가 NP낫보다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NP에서 NP낫을 뺀 값을 우린 델타 NP라 쓸 거고 얘는 0보다 클 겁니다. 그죠? 여기 있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했을 때 P형 쪽의 전자의 농도는 분명히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얘 때문입니다. 넘어왔잖아요. 포텐셜 장벽이 낮아져서 위에 있는 포텐셜 배리어가 리듀스 줄어들어서 P형 쪽으로 분명히 전자가 들어왔고 이 전자는 P형 입장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인젝션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델타 NP는 0보다 큽니다. 됐죠? 자,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홀에 대해서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될 텐데 학생들에게 처음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어요. 그럼 여기에 있던 홀이 넘어갑니다. 이 공비층을 넘어서서 여기 QNR로 들어옵니다. 그럼 N형 반도체 입장에서는 소수 캐리어입니다. 원래 N형 반도체에 있는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 N형 쪽 평형일 때 있습니다.
당연히 저거겠죠. 굳이 계산을 하자면 n 낫분의 ni 제곱이 돼서 이게 nd겠죠. n형 반도체 도너 양 그리고 10의 10승의 제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도핑 10의 15승 했다고 하면 10의 5승입니다. pn 낫은요. 평형일 때 n형 반도체 홀농도입니다. 근데 지금 평형이 깨졌죠. 깨졌으니까 pn이라 쓸게요. 이때 이 왜 깨진 다음에 이 홀이 이렇게 넘어오죠. 왜? 내가 호드를 가했잖아요.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던 홀들이 이렇게 와장창 넘어오잖아요. 두 번째 있는 놈도 넘어갔잖아요. 그림 너무 못 그렸다. 아무튼 앞에 있는 그림 참고하세요.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분명히 얘랑 다를 겁니다. 심지어 넘어왔으니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 PN에서 PN 낫을 뺀, 즉 델타 PN은 0보다 클 겁니다. 델타 PN이 여기 있네요. 0보다 크다. 이 얘기가 이해될 겁니다. 됐죠? 지금 요 얘기는 다 QNR 영역 여기랑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핍층은 말 그대로 스태틱하게 정해진 시간에 여기에 전자나 홀이 계속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동적으로 다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는 디플리션, 전자나 홀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다운표 저기 볼릿 찍어 놓은 데까지 설명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한 걸 이해를 해보면 PN 다이오드에 내가 전압을 인가를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 흐르는 원리가 이제 공필층이 생기고 여기 있던 홀이 와장창 넘어가고 여기 있던 전자가 와장창 넘어가서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전류가 끝까지 흐르려면 넘어온 홀이 결국 QNR 영역을 다 관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전자 역시 이렇게 이 P형 반도체의 QNR 영역을 다 관통해서 도선을 따라 나가면 될 겁니다. 이때 이 QNR 영역 내부에서 전자나 홀이 어떻게 이동할까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이너리티 캐리어들인데요. 이게 첫 번째는 요 놈이죠. 홀 in the n 사이드, 홀 in n 사이드고 또 하나는 electron in p 사이드입니다. 그 두 개의 소수 캐리어가 어떻게 갈까요?인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PN 다이오드가 있을 때 내가 전압을 인가하면 내가 인가한 전압은 또 공필층에 다 들어갑니다. 라고 가정했잖아요. 그 말은 여기에는 전압의 차이가 이꼴 0입니다. 델타 V가 없습니다. 요 끝이나 여기나 양단의 전압차 델타 V는 없다는 겁니다. 전압차가 없으면 EV/dx는 마이너스니까 전압의 차이가 위치에 따라 존재하지 않으니 미분값이 0이니 전기장도 0입니다. 결국은 QNR 영역 안은 no electric field, 전기장이 없으면 콜롱의 힘 F는 마이너스 QE, 폴 같으면 플러스 QE. 이게 0이니까 힘도 없습니다. 힘을 안 받으면 가속 운동 안 하니까 운동 에너지 안 생기고 그러면 못 움직입니다. 이걸 이제 드리프트 커런트는 안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여요? 농도차죠. 왜 농도차가 있어요, 거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뚜루 쏙 넘어오니까 요 지점에는 전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넘어왔잖아요. 그럼 요 앞쪽에 여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P형의 소수 캐리어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많아요. 왜 많아요? N에서 넘어왔거든. 왜 넘어와요? 내가 보드 바이스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농도차가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연한 농도차가 분명히 QNR 영역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제 뉴트럴 영역 안에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걸 심플하게 그려보면 PN이면 좀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는데 이 운동이 디퓨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디퓨전 돼서 쭉 가면 좋겠는데 여기에 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P형 반도체니까. 이 전자 입장에서는 이 홀들과 리커미네이션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가야 됩니다. 여기 콤마 찍고 동사 원형의 ing 분사 구문이 영어로 뭐뭐 하면서 동시에 뭐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리컴바이닝을 누구랑 한다고요? 다수 캐리어 P형 반도체 안에 있는 홀하고 재결합하면서 죽지 않고 어떻게든 확산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쏙 넘어와서 여기서부터는 디퓨전 되어서 가는데 중간중간 여기 있던 홀하고 재결합되어서 없어지고 그래도 살아남은 놈은 또 가고 뭐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메탈 배선에 도착하면 이제 쭉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QNR 영역 안은 디퓨전 커런트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요 문장 하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죠? PN 다이오드 안에서 전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세히 뜯어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나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그냥 한 방향으로 흘러 이 얘기를 얼마나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체감하고 있을 테고 어떤 상황인지 여기 보드 바이어스일 때 디퓨전 커런트가 QNR에 흐른다는 부분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디퓨전 커런트가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요게 반도체 물리 시간에 얘기한 챕터 3.1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토탈 커런트 덴서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드리프트 전류와 디퓨전 커런트의 합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해당 내용을 까먹은 학생들은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요 식의 의미를 쫓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